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정통국어 0802 국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의 이강 묘비명 김강규 시인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 펴면 되고요. 자, 한마디 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는 한 편의 시나 한 편의 소설을 읽지도 않고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했던 인물이 남긴 이 묘비명을 소재로 해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 그럼 핵심 정리도 한번 같이 볼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운율은 내재율, 성격은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 비판. 경시라고 하는 게 무시한다라는,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 소설, 이게 아까 우리 한마디 박스에서도 봤었던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신적 가치를 하나도 읽은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이렇게 경시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그럼 여기에서 많은 돈, 이거는 물질, 그래서 이 시와 소설이라는 정신적인 가치와는 대조되는 친구겠죠. 많은 돈을 벌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시, 소설, 이 친구들은 정신적인 가치지만 돈, 높은 자리. 이 시어들은 지금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는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 이렇게 대조적인 시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시도 안 읽고 소설도 안 읽고 오로지 돈만 벌고 높은 자리에만 오르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대단한 삶을 살다가 갔다, 이런 식으로 묘비에다가 이제 비석을 그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이 정신적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는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화자의 속마음은 이 사람은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반어법이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글을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자, 그 다음에 문인. 자, 문인이라는 여기 글자, 우리 글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 글을 쓰는 사람, 그거를 문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인이 묘비명까지 여기에다가 써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인은 원래는 이런 시, 소설을 써야 하는 사람인데,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의 묘비명을 써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써야 할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이 권력에 아첨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마저도 결국 이렇게 세속화, 물질화가 된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운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자, 묘비는 우리 돌로 만든 그 묘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살아남았다. 마치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유법 중에서도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묘비는 살아남아서 결국에 귀중한 사료, 이 역사가 될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도 귀중하다, 여기서 훌륭하다랑 마찬가지로 반어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귀중하지 못한데 이 친구는 귀중한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자, 그래서 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직업인 시인이 결국에는 설 곳이 없다. 이렇게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시나 소설을 써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이런 시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렇게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비의 가치와 시인의 전망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정신적인 가치를 경시하는 대신에 물질이면 다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몇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도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반어적 표현 2번 나왔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한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 상황이라는 게 정신적인 가치를 경시하고 오로지 이런 물질적인 가치 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상황 잘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3번 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우리 처음과 끝 한번 볼까요? 한 줄의 시는커녕 뭐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밑에서는 한 요 정도 볼 건데 그 두 친구가 비슷한 경우는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처음과 끝을 대응시킨다.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얘기를 하면은 수미상관, 수미상응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처음과 끝이 대응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적 대상이 생명력을 부여한다. 라는 게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의인법이죠. 이 묘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 친구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 중요하죠.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 대비되는 시어가 바로 시, 소설, 그리고 돈, 높은 자리. 이 친구들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위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산업화 이후 자산업화 우리 1970년에서 1980년대 정도 요때 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우리 앞에서 시에서 봤었던 현실과 마찬가지로 이런 물질 만능주의 또는 이제 시골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런 이촌 향도 현상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겼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이후에 현대인의 삶에서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위를 점하는 양상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자, 그럼 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는 시어들로 분류할 수 있겠군. 그래서 아까 우리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 이렇게 해서 대조하는 시어들을 봤었죠. 그 다음에 2번 비석의 훌륭함이 꼭 주인의 인품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비석. 여기에서는 비석에 굉장히 대단하게 마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마냥 적어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석은 훌륭하지만 그 주인공은 이런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고 물질적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인이야말로 정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문인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아첨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그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군. 그렇죠. 이 훌륭한 묘비명을 남겼던 그 사람, 그 주인은 이런 물질적 가치를 더 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인은 무덤을 남길 자리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아까 우리 뭐 경시라는 단어 나왔었죠. 경시, 무시, 도외시 다 유의어입니다. 도외시하는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 그렇죠. 아주 적절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에는 3번이 틀리게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장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요 보기에서 나오는 설명에 해당하는 식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법은 의도하고 있는 의미는 감추고 아예 반대의 표현을 쓴다. 그러면은 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거랑 반대되는 말을 한다. 이거 아까 우리 무슨 법이었죠? 반어법이었죠. 그래서 반어 강조법. 자, 독자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높인다. 독자들은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이 작가가 의도한 바를 알아차리고 공감하게 된다. 칭찬하기 위해 비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속마음은 칭찬인데 반대로 얘기하고 속마음은 비난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이는 작품의 전반적인 의미 맥락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하에서 쓰이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속임수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한다라는 평범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기에서는 반어법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 19에서 반어법 드러나는 부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딱 여기였죠.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이 3번이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윗글과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 그게 여기 이 시에서 대표적으로 반어법이 등장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어법이 쓰인 시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가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은. 우리 찬란하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고 슬프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게 두 개가 지금 결합이 됐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뭐가 되죠? 모순이 되죠. 이것을 바로 역설적이다.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우리 반어법이랑 역설법이랑 등장하면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 봐줘야 됩니다. 반어법은 속마음과 반대가 되는 거, 역설법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2번.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뒤에 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말이 사실상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뭐은 뭐뭐이다, A는 B이다. 그냥 비유법, 은유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배우려 안 보는 님, 눈 감으려고 하니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며 내가 뭐가 되겠다, 소경. 이거는 뭐 장님, 시각장애인을 속된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아서 당신을 보겠다. 그래서 아예 장님이 되어버리겠다. 그냥 그만큼 이렇게 님을 보고 싶다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과정법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을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며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네, 직유법이죠. 종로에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날이 오게 된다면은 요렇게 하겠다, 머리로 들이받겠다, 과장도 하고 있고 직유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용솟음 친다, 화류법도 나오고 있고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은 나왔지만 반어법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김소월의 진달래꽃 아주 유명한 시죠.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세요. 이제 인과 이별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눈물을 안 흘린다
라는 건 이제 나 안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어떻다? 슬프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이 반어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이 마저 한번 숙제로 풀어보고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